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최인호 장편 소설 상도 네 번째 시간 낭독합니다. 제3장 비밀의 열쇠. 내가 이석천 선생이 혈압으로 쓰러졌다는 말을 전해들은 것은 아마 4, 5년 전쯤의 일이었을 것이다. 석전은 서예가이자 한학자였다. 특히 한문에 조예가 깊고 금속문에 해박하였다. 필경 옛 비석이나 그릇 또는 쇠붙이 등에 새겨진 금속들을 해석하는 데는 당대 제1인자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문에도 조예가 깊어 많은 사학자들이 직접 찾아가 한문을 배우기도 했었다. 내가 석전을 만나게 된 것도 한문 때문이었다. 역사소설을 쓰다 보면 수많은 자료 속에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한문어로 된 문장들이 나오기 마련이었다. 아무리 옥편을 찾아봐도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 한문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석전은 단 한 번도 그 뜻을 풀이하는데 막힘이 없었다. 중국에서 나온 오래된 원전이든 국내에서 편찬된 고서든 문장 하나만 보더라도 금방 그 출처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해안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석전이 쓰러졌다는 소문을 전해들은 것은 벌써 4, 5년 전의 일이었다. 그 소문을 듣고서도 나는 한 번도 문병을 가지 않았었다. 석전은 이미 고의가 넘은 나이일 것이다. 무엇이든 해박하고 걸림이 없지만 평생을 서도에 전념해왔으므로 풍을 맞아 반신불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곧 그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는 평소에 서해란 말을 몹시 싫어했다. 그런 예가 아니다. 그리 그렇다면 글을 쓰는 것이 기생이란 말이냐? 그러고 나서 그는 말했다. 그런 예가 아니라 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도인이었던 것이다. 서도에도 명인이자 달인이었지만은 글씨를 써 출품을 하거나 글을 써서 팔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평생 궁색하였다. 그러나 늘 한가롭고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풍을 맞은 쪽이 오른쪽이라 다시는 붓을 들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그 소문을 듣자 더욱 찾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다. 몸의 오른쪽 부분이 마비가 되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그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은 참담한 기분이었다.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 다시는 붓을 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느니 죽는 것만 못한 산송장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석전이 다시 붓을 든다는 소문을 들은 것은 신문지상에서였다. 아직 오른손이 자유롭지 못해서 왼손으로 새로 글을 쓰기 시작하였고 그것도 또한 주먹 전체로 쥐는 악필로 글을 쓴다는 것이었다. 신문기사에는 석전이 오는 신춘에 서도전을 열 계획이라는 내용까지 실려 있었다. 신문기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평생 동안 단 한 차례만 서도전을 열었던 석전이 병마로 쓰러진 후 산송장이 되었다가 재기에서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바꾸어서 좌수로 그뿐인가 필법까지 바꾸어서 악필로 새로이 서도전을 열 계획이라니 이 노인이 그동안 망령이라도 들었단 말인가. 내가 도남동의 석전집을 찾아 나선 것은 한기철을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죽은 김비석 회장의 지갑 속에 숨겨져 있던 10자의 한문, 재상평여수, 인중직 사형. 이 말이 출처를 알아내려면 그 적임자는 석전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석전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단 10자로 이루어진 단문 하나를 들고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 그 증거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막상 석전을 찾아가기로 결심하자 나는 석전에게 미안하고 송구스러웠다. 병마와 싸우는 동안 찾아가 문병은커녕 하다못해 전화로도 걸어 모난 인사도 못하지 않았던가. 평소에 술을 좋아하던 석전을 위해 위스키 한 병을 들고 그의 집으로 가는 언덕길을 오르면서도 나는 혼자 빙그레 웃었다. 술 때문에 쓰러진 석전에게 다시 술 한 병을 사들고 5년 만에 방문하는 이 후한무치여, 이 뻔뻔함이여. 지난 며칠 동안 내렸던 눈은 그동안의 쌀쌀한 날씨로 계속 얼어붙은 채 쌓여 있다가 갑자기 풀어진 봄날 같은 기후로 녹아 흐르고 있었다. 지금은 보기 드문 한옥으로 이루어진 골목길은 처마 끝에서 녹아내린 눈으로 질펀하게 젖어 있었다. 경사진 언덕 위에 석전의 집이 있었다. 그 옛 그대로 퇴락한 한옥집이었다. 대문 위에 예전 그대로 석전의 문패가 내어 걸려 있었다. 본능적으로 초인종을 찾다가 나는 대문을 밀었다. 대문은 열려 있었던 듯 손으로 밀자 그대로 열렸다. 손바닥만한 마당에서 누군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온 나와 눈이 마주친 여인은 석전의 부인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듯 전혀 변하지 않은 얼굴로 부인은 허리를 펴고 일어나 웃었다. 마다마다요. 들어가 보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인은 마루를 향해 손을 가리켰다. 출발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걸어두었던 것이다. 뱃돌 위에는 낯익은 석전의 흰 고무신이 보였다. 고드름이 맺힌 처마에서는 계속 눈이 녹아서 물이 틱톡 틱톡 떨어지고 있었다. 고무신 곁에 하일 한 켤레가 놓이는 것으로 봐서 나보다 앞선 방문객이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구두를 벗고 마루로 올라섰다. 방문은 열려 있었는데 안쪽에 한복을 입은 석전의 모습이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접니다. 방안으로 들어서자 석전은 귀에 익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전에 왔는가? 나는 엎드려 세배부터 하였다. 해마다 정초에는 찾아와 세배를 올리곤 했었는데 병마로 쓰러진 뒤로는 적조했던 것이다. 후원으로 향한 덧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석전의 집은 언덕 위에 있었으므로 후원으로 향한 덧문을 열면 시야가 확 트여서 한옥들의 지붕이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있었고 언덕 아래로 까마득히 굽어 내려간 도시의 풍경이 그대로 한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열려진 문으로 봄볕과 같은 따사로운 양광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석전의 모습은 병마와 싸운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예전 그대로였다. 고의를 넘긴 노인의 얼굴로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아직 거동이 불편한지 앉아있는 자세가 부자연스러웠고 말하는 발음소리가 부정확하고 약간 어눌하 있을 뿐이다. 노인 옆에 웬 여인이 앉아 있었다. 여인은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로 먹을 갈고 있었다. 석전은 여자를 좋아하는 편이었다. 여자 중에서도 젊고 예쁜 여자를 좋아했다. 그러나 여색을 탐하거나 허색하는 편은 아니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꽃의 꿀이 아니라 꽃의 향기야. 그래서 석전의 곁에는 여자가 그칠 새가 없었다. 석전은 자신을 따르는 여자들을 신도라고 부르고 그 여신도들은 석전을 교주님이라고 부르곤 했다. 문 밖에서는 자신의 늙은 아내가 한겨울에 빨래를 하고 있는데도 방 안에서는 젊은 여인을 옆에 앉히고 여인의 향기를 맡고 있는 석전. 그러한 모습을 보자 나는 석전이 비로소 죽음에서 일어나 신생하였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먹을 갈고 있는 여인의 정성 들인 태도를 보아 아마도 석전에게 글이라도 한 장 받아가려는 모양이었다. 남에게 글을 써주는 것에 까다로운 석전은 그러나 젊고 예쁜 여자들이 부탁을 하면
의외로 쉽게 써주는 버릇이 있었다. 봄을 맞아 신춘 휴라도 한 장 얻어 가려는 듯 여인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먹을 갈고 있었고 석전은 이제라도 막 붓을 들어 글을 쓰려는 듯 방바닥에는 한지 몇 장이 놓여져 있었다. 인사하시지. 이쪽은 소설 쓰는 정상진이고 이쪽은 나의 여자 신도이지. 뭔 말인 줄 알겠는가? 알겠습니다. 허허허 여인이 입을 가리고 웃고 나도 웃었다. 가져온 게 뭔가? 술입니다. 위스키? 그렇습니다. 그거 좋지. 한잔 할까?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천하의 호주 석전이라고는 해도 쓰러져서 반신불수의 5년을 보내지 않았는가. 그것도 술 때문에. 허시반이고 뭐고 한잔 따라봐. 석전은 등 뒤에 석상에서 유리컵을 집어들어 내게 내밀었다. 나는 할 수 없이 마개를 따고 술을 한 잔 따랐다. 애기야, 너도 한잔 할까나? 석전은 먹을 갈고 있는 여인에게 물었다. 안 마실랍니다. 여인은 곁에가 있었다. 벌건 대낮아니니까. 벌건 대낮이 아니면 얼마든지 마시겠다는 듯 여인은 자꾸 입을 가리고 웃었다. 석전은 내게도 술을 따라주려 했지만 아무래도 손이 불편한 듯 술병을 쥔 손이 수전증 걸린 것처럼 와들와들 떨리고 있었다. 제가 따라 마시겠습니다. 나는 자작했다. 저 마시자고. 잔을 들어 건배한 후 석전은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병맛 때문인지 예전처럼 벌컥벌컥 술을 들이키는 것이 아니라 혀끝에 술을 죽이는 정도였다. 그래, 몸은 좀 어떠십니까? 많이 났어. 언제 말이야. 자치가 예전 같지 않아. 석전은 옆에 여인이 있든 말든 상관치 않고 입을 열어 말하였다. 몸뿐 아니라 짜지도 풍을 맞았나봐. 그래서 말이야, 답신이 어딘가에서 집까지 맞았어. 그래도 안 돼. 석전은 당장이라도 바지를 벗어 보일 듯 고이침에 손을 집어넣었다. 시도 때도 없이 고이침에 손을 집어넣고 사람이 있건 없건 성기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그의 버릇이었다. 언젠가 한 번은 여신들을 옆에 앉혀두고 먹을 갈게 하고는 베개를 깔고 누워서 고이침에 손을 놓고 있었다. 한복의 바지가 흔들거리는 것으로 보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장난감처럼 만지작거리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도대체 뭐라고 계십니까? 내가 민망한 목소리로 묻자 석전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뭘 하긴 그냥 꽃향기에 취했을 뿐이네. 석전은 흙에 먹을 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쳐다본 후 말을 이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람에는 바람이지. 몸에 풍을 맞았으니 이를 푸는 것도 오직 풍뿐이네. 풍중의 흐뜸이야 계집이 아닌가. 안 그런가? 여인은 여전히 호호호 웃고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전 모르겠습니다. 그저 석전이 내게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왔는가? 오랜만이라 세배드리러 왔습니다. 무난 인사드릴 겸도 해서요. 그건 말고 또? 석전에겐 과연 비범함이 있었다.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다. 실은 나는 솔직하기로 했다. 선생님께 여쭤볼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뭔데? 나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 지갑 속에서 김기석 회장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문장을 베낀 메모지를 꺼내들었다. 최근에 우연히 문장 하나를 발견했는데 영 오리무중이라서. 자네 요즘도 역사 소설 쓰는가? 소설 때문에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이리 줘봐.
나는 그에게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그는 탁상에 놓인 안경을 집어들고 썼다. 그리고 비스듬히 앉은 채 그 문장을 읽어내렸다. 뭐야? 그는 시시하다는 듯 그 메모지를 내던졌다. 그의 모습을 본 순간 나는 됐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무엇인가 자신 있을 때면 그는 집어던지는 버릇이 있었다. 자신 있을 때면 그는 던졌다. 붓을, 화선지를, 어떤 때는 벼루를. 도대체 무엇을 알고 싶어 왔는데 문장의 뜻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장의 뜻은 알고 있단 말인데 내 이놈 어디 한번 일러보아라. 글쎄요. 나는 웃었다. 나는 거칠게 몰아붙이는 석전의 태도로 봐서 이미 찾아온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된 바에야 한 방망이 얻어맞거나 먹물을 뒤집어 쓴다고 해도 아쉬울 것이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 그건 말고 또 있습니까? 내가 능청 떨자 석전은 고함을 질렀다. 미친놈! 당장 돌아가 이 나쁜 놈아! 돌아간들 갈 데가 있어야지요. 미친놈! 느닷없이 석전은 넋을 갈고 있던 여인의 손을 끌어 자신의 손으로 어루만졌다. 여인은 웃기만 할 뿐 손을 뿌리친다거나 내어치려 하지 않았다. 도대체 뭘 알고 싶어 왔는데? 그 문장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그 전거를 밝히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놈아, 그것도 몰라. 그렇다면 나는 다시 능청을 떨었다. 선생님은 아십니까? 이놈아, 내가 모르는 것이 있더냐? 어디 한번 일러보아라. 내가 뭘 모르든지.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얘다, 이 미친놈. 석자는 잡았던 여인의 손을 휙 뿌리치면서 껄껄 소리내 웃었다. 이 문장은 가포집이란 책 속에 나오는 글이다. 뒤에 이 책을 쓴 저자는 자신이 쓴 시를 추려서 따로 한 권의 책을 더 만들었다. 그 책의 이름은 적중일기. 가포집에 실린 시들은 대부분 창화시, 즉 시를 읊으면 다른 사람이 받아 노래하는 화답시인데 이 문장은 만년의 저자가 자영에서 뽑아출인 적중일기에도 함께 보이고 있다. 저자가 직접 쓴 시라고도 하고 혹은 저자가 죽은 뒤 그의 인격을 기려서 주위 사람들이 쓴 만시라고도 부르고 있다. 석전을 쓰러지게 한 풍의 화살도 그의 육체는 꿰뚫었지만은 그의 기억력이나 총기는 무너뜨리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묻자 석전은 딴청을 부렸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이놈아! 석전은 소리쳤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의 쓴 시를 모아 가포집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았다냐? 그렇다면 쓴 사람의 이름이 가포입니까? 이놈아, 가포라는 이름이 어디 있느냐? 가포라는 것이 호면 몰라도. 그렇다면 가포가 누구입니까? 나는 다시 한번 되물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엇을 하던 사람입니까? 시를 쓰고 글을 짓던 문사입니까? 그건 말고 또. 석전은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였다. 평생 자신이 쓴 창화시를 따로 모아 가송할 만한 시가 수백 수가 넘지만 가포는 시인은 아니다. 그러하면 내친 김에 다시 한번 묻자 석전은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찌 그를 알겠느냐? 그의 표정에는 장난기가 없었다. 그의 얼굴은 진지한 표정으로 정색을 하고 있었다. 그는 도인이다. 도인이라면 스님입니까? 중이 될 뻔했지만 중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슨 도인이었습니까? 순간 그는 몸을 일으켰다. 그는 던졌던 붓을 다시 집어들었다. 붓에 먹을 묻히자 옆에 앉아있던 여인이 반사적으로 종이를 펼쳐들었다. 석전은 다시 손바닥으로 붓을 세워들었다. 그는 종이 위에 단숨에 글을 써내려갔다. 여전히 일필휘지였다. 석전이 쓴 글자는 단 두 자였다. 나는 그가 쓴 글자를 쳐다보았다. 종이 위에는 다만 이렇게 씌어져 있을 뿐이었다. 상도. 나는 석전이 종이에 쓴 두 자의 글씨를 바라보았다. 이 두 자의 뜻은 무엇인가? 굳이 말하자면 상업의 길이란 뜻이 아닐 것인가? 하지만 이 말은 흔히 쓰여지는 단어는 아니다. 흔히 길도, 이 글자는 종교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닐 것인가? 이를테면 수도라든가 석전이 자신을 서예가라면 싫어하고 굳이 서도인이라고 자신을 표현했듯이 나는 석전을 바라보았다. 가포는 상인이었습니까? 그자 석전은 대답했다. 그렇다. 가포는 장사꾼이었다. 한갓 장사꾼에 불과한 사람을 어찌해서 선생님은 도인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게다가 상도라는 명칭을 붙이셨습니까? 이놈아! 갑자기 석전은 소리를 높였다. 너는 명색이 작가라면서도 어찌 그것을 모르느냐? 이 세상에 도가 아닌 게 어디 있겠느냐? 거지에게도 거지의 도가 있으며 성인은 성인의 도가 있다. 계집은 계집으로서의 도가 있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새 나름의 도가 있다. 이 세상에 도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하여 일찍이 노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단순한 도가 아니다. 이 말은 이 세상 만물 모두에게는 도의 본체가 있다는 뜻이다. 그뿐이냐?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도둑놈이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마땅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모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도둑놈은 도척이었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도 도척을 대도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도척은 모질고 사나웠지만 그의 부하들은 도척의 신의를 한없이 칭찬하였다. 이런 판단으로 보면 혁대의 갈고리 단추를 훔친 자는 처형이 되고 나라를 훔친 자는 제후가 된다는 말이 사실이 되어버렸다. 그렇지 않느냐? 남의 돈 1,000원을 빼앗은 자는 강도가 되어 처벌을 받지만 군사를 일으켜 탱크로 정권을 훔친 도둑놈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버리지 않느냐? 석전은 오늘의 현실을 빗대어서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5년간의 병상 생활로 아직 혀가 온전히 풀리지 않아 말이 어눌하였을 뿐 말하는 힘과 속도는 여전하였다. 장자는 한갓 대죄에 불과한 도척을 성인이라 일러 표현하였다. 한 도둑놈 졸개가 도척에게 물었다. 도둑에게도 도가 있습니까? 그저 도척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물론 도둑에게도 도가 있다. 졸개 도둑놈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어찌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놈에게 도가 있습니까? 그저 도척은 대답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모두 도가 있는데 하물며 도에도 도가 있을 수 없겠느냐? 이 말을 들은 졸개 도둑은 다시 물었다. 어떻게 하면 도둑의 도에 이르겠습니까? 그러자 도척은 말했다. 그냥 도둑이 되고 싶다면 그냥 남의 물건을 훔치면 된다. 그러나 내가 정말 큰 도둑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의 도가 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절대로 대도를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졸개도둑이 비로소 도촉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스승님, 저에게 도둑으로서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도촉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석전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막힘이 없었다. 그러나 단숨에 많은 말을 토해냈기 때문에 그는 숨이 가빴다. 아가야, 석전은 옆자리에 앉은 여인에게 말하였다. 얼른 물 한 잔 갖고 오너라. 여인이 물을 갖고 오자 단숨에 들이키고 나서 석전은 다시 말을 이었다. 도적은 도둑의 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집안에 간직한 재물을 밖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을 성이라고 한다. 이것이 도둑이 지켜야 할 제1의 도다. 그 다음엔 선두에 서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용이라고 한다. 이것이 도둑이 지켜야 할 제2의 도다. 그 다음엔 맨 마중에 나오는 것이 의라고 한다. 이것이 도둑이 지켜야 할 제3의 도인 것이다. 그 다음엔 도둑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지라고 한다. 이것이 도둑이 지켜야 할 제4의 도인 것이다. 가장 마지막에는 훔쳐온 물건을 덜 갖고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인이라고 한다. 이것이 도둑이 지켜야 할 제5의 도인 것이다. 이 5가지의 도를 터득하지 못하면 천하의 이름을 떨치는 큰 도둑은 절대로 되지 못할 것이다. 석전은 나를 쳐다보았다. 영성의 지인, 이 5가지의 도를 터득하지 못하면 절대로 큰 도둑이 되지 못한다고 도적은 말하였다. 이것이 도둑의 도란 것이다. 그리마, 이름하여 도도라고 부른다. 석전은 느닷없이 자신이 쓴 종이를 내게 집어던지면서 일갈하였다. 이마, 한갓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에게도 도둑의 길이 있는데 어찌하여 남에게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 상인의 길이 없다고 하겠느냐. 내가 좀 전에 보여주었던 문장을 쓴 사람은 큰 상인이었다. 한갓 큰 도둑에게도 지켜야 할 5가지의 도가 있듯이 그 어른에게도 평생 동안 지켜나간 상도가 있었다. 내가 그 어른을 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렇다면 그분의 존함은 무엇입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물었다. 석전은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잠시 짧은 침묵 끝에 석전은 대답하였다. 그 어른의 이름은 임상옥이다.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경약이며 호는 가포라고 하였다. 조선 후기 대략 1800년대 중반 사람으로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난 대표적인 의주 상인이다. 임상옥. 마침내 석전의 입을 통해 밝혀진 이름. 독일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익섭 회장의 지갑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수수께끼의 문장. 10개의 한자로 된 재장평 여수 인중직 사형. 단숨에 문장을 종이에 휘지하고 나서 석전은 붓을 던져 말하였다. 이 열자의 글 속에 수미산이다 숨어있다. 이 열자의 짧은 문장 속에 임상옥의 상도가 다 깃들어 있는 것이다. 입이 타는지 석전은 술을 입가에 적셔 향기를 맡고 나서 입을 열어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몹시 지쳐 보였다. 나이 40대 임상옥은 자신의 늙은 어머니께 말하였다. 그때 임상옥의 노모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한다. 아들아, 내가 조선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들 하는데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갑부이냐? 그러자 임상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머니, 제 은계를 쌓으면 마이산만 하고 제 비단을 쌓으면 저 남문루만 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이산만큼의 은계를 갖고 있고 남문루만큼의 비단을 갖고 있다 하여도 그는 누만큼은 이제 간 곳이 없고 오직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이 한 줄의 시뿐이 아니겠는가? 아니 그런가?
열린 문 밖으로 어두워져가는 겨울 저녁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땅거미가 내리자 푸근했던 날씨가 다시 쌀쌀해지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이야기 도중에 석전 옆에 앉아있던 여인은 어느새 나가버리고 방 안에는 석전과 단 둘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석전도 몹시 지치고 피로해 보였다. 나는 석전이 써준 글씨를 구겨지지 않도록 둘둘 말아들고서 방을 나섰다. 한사코 저녁을 먹고 가라고 만류하던 석전은 막상 내가 일어서자 쳐다보지도 않고 딴청을 부리면서 중얼거려 말하였다. 걸 테면 가고 말 테면 멀어라. 성은이 망극합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는 석전을 만날 때마다 하던 버릇대로 작별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도망치듯 석전의 집을 나섰다. 언덕길은 어두워져 있었다. 가로등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거리에는 벌써 노점상들이 나와 있었다. 푸근했던 한낮과는 달리 저녁이 되자 날씨가 쌀쌀해져서 녹았던 물기가 살얼음이 되어 거리는 미끄러웠다. 미끄러지지 말라고 여기저기 구공탄자를 던져버린 곳을 찾아 걸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마침내 해냈다. 마침내 석전의 집을 찾아온 소기의 목적을 이룬 것이다. 독일의 고속도로 위에서 홀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김기석 회장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단 하나의 유류품인 낡은 지갑, 그 지갑 속에 들어있던 수수께끼의 문장의 출처를 밝혀낸 것이다. 그 수수께끼의 문장은 임상옥이 말년에 쓴 만시였던 것이다. 임상옥은 비록 150년 전에 죽은 우리나라 최고의 거상이었지만은 그는 다른 역사적 인물만큼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데 어째서 김기섭 회장은 임상옥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그를 사숙하였던 것일까? 그를 사숙하지 않았다면 그가 쓴 만시한 문장을 직접 써서 지갑 속에 넣어가지고 다녔을 리는 없는 것이다. 그뿐인가? 김기석 회장은 임상옥이 남긴 문장 재상평 여수에서 두 개의 단어를 취해 여수를 자신의 호로 삼지 아니하였던가? 석전은 일개 장사꾼에 불과했던 임상옥을 도인으로 표현하였고 그뿐 아니라 그를 상도를 터득한 성인이라고까지 극찬하였다. 누구든 입에 오르면 사기꾼의 도둑놈이 되어버리는 독설가인 석전의 입에서 성인으로까지 칭송받은 임상옥을 그렇다면 김기석 회장도 평생을 통해 존경하고 사숙할 만큼의 사표로 생각해왔었단 말인가. 한옥으로 이루어진 경사진 골목길을 데려오면서 나는 중얼거렸다. 죽은 김기석 회장이 그토록 존경하였던 임상옥, 그는 누구인가? 날씨가 쌀쌀해지자 푸득푸득 털갈이하는 짐승에서 잠털이 날리듯 밤하늘에서 쌀학눈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석전으로부터 받은 종이가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천천히 언덕길을 걸어내리면서 생각하였다. 석전이 그처럼 칭송하였던 임상옥,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이며 어떤 생을 살아왔던 것일까? 임상옥을 추적하는 것이 김기섭의 궤적을 추적하는 또 다른 내길지도 모른다. 나는 김기섭이 남긴 수수께끼의 문장을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인물 임상옥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런 의미에서 10개의 글자로 된 짧은 재상평여수 인종직 사형이란 수수께끼의 문장은 내게 임상옥이라는 인물의 내면을 열어보인 비밀의 열쇠였던 것이다. 석전의 집을 다녀온 지 열흘 후쯤 나는 조간신문에서 뜻밖의 기사를 보았다. 언젠가는 몸이 회복되어 다가오는 새봄에는 봄맞이 서도전을 열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석전이 그만 다시 쓰러져 영영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이다. 충격 속에서 나는 석전의 집을 떠나올 때 나누었던 우리들의 작별 인사를 떠올렸다. 그때 석전은 비스듬히 누워서 내게 이렇게 말하였었다. 갈 테면 가고 말 테면 말아라. 말 위에 앉아서 대뚜리에 있는 구두를 신으며 나는 언제나 그려 하였듯이 농담조의 작별 인사를 했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말이 이 지상에서 나는 석전과의 마지막 인사말이 되었다. 만수무강하시라는 마지막 작별의 말이 그대로 어긋나 버리고 말았다. 만수는커녕 한식경의 단명으로 석전은 이 세상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써준 임상옥의 글이야말로 석전이 이 세상에서 남긴 마지막 유작이 되어버린 것이다. 공교롭게도 석전과 헤어져 온 다음날 나는 표구점에 가서 석전의 글씨를 액자에 넣어 표구화했었다. 그 액자를 눈에 잘 보이는 벽면에 걸어놓고 보면 볼 때마다 명품이라고 감탄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석전이 죽어버린 것이었다. 불과 2달이 채 못돼 나는 2사람의 직위를 잃어버렸다. 한 사람은 기평그룹의 총수 김기섭이었으며 또 한 사람은 평생을 붓글씨 쓰면서 백년 스승으로 보낸 야인 석전 이석현이었다. 2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공통점이 없는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었지만은 액자 속에 표구된 석전이 쓴 임창옥의 문장은 2사람을 마치 탯줄처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었다. 김기석과 이석현을 결합시켜주는 연결고리, 임창옥에 대한 추적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던 것이다.